알면 당신도 버텨야.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자, 법적 근심이 있다면 여기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법태랑 MC 김원영입니다. 살리고 살리고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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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 잊자 오늘만은 미련을 버리자. 네, 미련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살리고 살리고 차차차 차차차. 울지 말고 그래 그렇게 다 함께 차차차. 네, 울지 말고 법과 함께 행복해져 보아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차차차 차차차. 예. 이게 야. 무반주로 노래 부르시는 아나운서님 볼 때마다 네. 저건 절대 음감이다. 정말 저는 아니, 근데 계속 음이 내려가거든요. 진짜 신나서 부르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본인 노래만 하면 좋아해. 아니, 우리 MC 취향을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매 시간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예. 언제 들어도 신나는 다 함께 차차차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법과 함께 차차차 하는 곳이 법태랑이죠. 자, 저희가 직장을 다니면 보통 365일 중에 최소 200일 정도는 이제 밖에 나와서 일하지 않습니까? 고민 중에 하나가 뭔지 알죠? 그렇죠. 오늘 뭐 먹지? 맞아요. 직장인들 네. 오늘 점심 메뉴 네.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네. 네. 특히 저희 회사에 20대 여성 직원들이 꽤 많은데 네. 그 여성 직원들은 점심 한 끼만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엄청 고민하겠네. 굉장히 맛집만 찾아다니더라고요, 진짜. 그렇구나. 요즘은 뭐 그것뿐만 아니라 네. 뭐 얼마 전에 다른 방송국 가봤더니 요즘에는 그 사내 식당 있잖아요. 네네. 무슨 막 뷔페처럼 네. 푸드코트처럼 돼 있어가지고 아니 뭐 양식, 일식, 한식 이런 거 다 있어요. 요새는 굉장히 진짜 잘 어디예요? 돼 거기 있더라고요. 한번 가봅시다. 되게 뭐 궁금하네. 저기 아무튼 저도 방송국 하나 갔었는데 많이 들었는데. 좋은데 많아요 진짜로. 네. 우리는 다른 방송국 밥이 맛있다고 맨날 서로가 남의 떡에 코 그럴 골는 수 경우 있지. 많아요. 예. 네. 자, 근데 이제 뭘 먹을까도 고민이지만 사실 요즘에 특히 이제 국회도 여의도에 있잖아요. 여의도에 있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도 많아요. 밥값이 너무 올라서 사실 점심 한 끼 먹기도 부담스럽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요즘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네. 런치플레이션. 뭐야? 인플레이션이 아. 점심값 상승이랑 말 결합해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네. 끼니마다 10,000원짜리 식사를 하게 되면 한 달 식대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지간한 직장인이 네. 밥 사 먹기 겁난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네, 사회생활 초반에 주머니가 빠듯한 이 MZ 세대 직장인들에게는 네, 네. 이 식대가 너무 큰 부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도시락 싸온다는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편의점 도시락으로 한 끼 때우는 것도 네. 모자라서 아예 밖에 나가서 돈 아예 안 쓰는 무지출 챌린지라는 걸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냉장고 파먹기 들어보셨죠? 맞아. 도시락도 그걸로 싸가고 네. 탕비실 탕비실, 예, 차 타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회사에 마련된 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 맞아, 이제 맞아. 때우는 아, 분들도 진짜? 있대요. 그래서 이제 통계청 국가통계 그 포털 데이터를 보니까 올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네. 외식 물가 지수가 전년 누계 대비해서 6.7% 올라서 24년 만에 최고 상승률 기록했거든요. 이게 품목별로 보면은 갈비탕이 가장 많이 올라서 그래요? 11.8%나 올랐고 서민 음식으로 꼽히는 짜장면과 김밥도 9% 이상 올랐어요. 대표적인 외식 메뉴 뭐가 있죠? 삼겹살이지. 네. 네. 삼겹살도 7.4%나 올랐어요. 진짜 많이 그렇구나. 올랐어요. 삼겹살은 그러네. 마트에서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외식 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도 힘들지만 네. 그렇다고 회사에서 무작정 이 점심값을 대주는 것도 네. 이것도 쉽지 않을 테고. 자, 어떻게 밥값을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되니까 웃겠죠? 네, 지난 8월 2일 국회가 미력하게나마 네. 소득세법 개정을 통과시켰는데요. 그게 바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내용입니다. 아, 그런 법이 있었네요. 네. 근데 이거 원래 10만 원이었어요? 맞습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개정된 이후 그 한도가 10만 원으로 19년째 쭉 이렇게 한결같았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세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그 상당수 직장인의 그 소득세 부담이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1,2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내년 소득세를 한 7만 2천 원 정도 덜 내게 되고요.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그 소득세 감세액 18만 원. 그리고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28만 8천 원 정도인데 이번 개정으로 직장인 약 1,0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과세 표준이 1,2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총 급여료는 얼마인 거죠? 한 2,700만 원 되는 거고요. 4,600만 원의 경우는 한 7,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구나. 자, 어쨌든 이제 1,0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하지만 고물가 시대에 식대 비과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법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가 만드는 법안들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주제는 뭡니까? 인플레이션에 힘든 국민을 위해 오늘 법태랑 주제는 국민 눈높이 맞춤법 서비스로 정해봤습니다. 네. 자, 그 어느 때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이 필요한 시대죠. 과연 어떤 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꼭 맞는 법안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분입니다. 종부세를 내는 범주가 워낙 넓어진 거예요. 1인 1가구의 과세 기준을 15억 정도로 높여서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착한 임대인에서 임대료를 낮춰준다고 하면은 이분들에게도 혜택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임대료 인하액의 한 80%까지 상향 조정을 해보자. 한 2년 정도 재택근무를 해봤더니 오히려 생산성도 좋아지고 효율성도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시범적으로 주 4일제를 해보고 하루는 재택근무를 활용을 해봐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보자. 중구 성동구에는 강렬한 태양처럼 아주 열렬한 대변인이 살고 있죠. 바다처럼 담대하고 강처럼 유연하게 TV 속 대변인에서 민생 대변인이 되신 분입니다. 박성준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너무 수식어가 멋있네요. 바다처럼 담대하고 강처럼 유연하게. 시민의 바다도 되고 강도 되려면 참 쉽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어떠세요? 아니, 제가 평소에 생활할 때 네. 장강의 물처럼 도도하게 흘러가자. 작은 거에 연연하지 말고 네, 그렇게 네. 좀 담대하게 가서 네. 또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유연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어디에 담아도 네, 네.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런 네. 의미에서 아마 제가 그렇죠. 그렇게 생활 신조를 네. 잡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네. 자, 얼마 전에 추석 연휴가 예. 있었습니다. 이때쯤이면 근황이 어떠세요? 추석 연휴가 오히려 바쁘죠. 오히려. 예. 지역에 이제 시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통시장 재래시장. 다니면서 네. 또 이제 제가 필요한 물품도 좀 사고 지역 민심도 좀 듣고 네, 네,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역에 이제 협의회들이 다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같이 이제 만나서 민원 얘기도 좀 듣고 서로 이제 청취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시간을 갖죠.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걱정들 많이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70년대의 고물가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게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 현상인데 그것을 얼마나 이제 극복할 수 있냐의 문제인데 보면은 이제 당장이 아닌데 이게 축적되잖아요. 올해 내년 이제 축적되는데 이번 추석에 그런 분위기가 여실히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예, 예. 의원님, 그 21대 국회 초반에는 국방위 계셨다가 이번에 이제 정무위로 가게 되셨잖아요. 그 정무위로 좀 바꾸신 좀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그 초선 의원 치고는 상임위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 이제 국방위 가서 이제 국방 관련된 일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를 가서 법사위는 이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있는 네네네네. 곳인데 치열하게 좀 싸우다가 네네네. 마지막에 이제 기재위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있다가 이번에 이제 정무위를 선택했는데 정무위를 선택한 가장 결정적 이유는 네. 이게 큰 경제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예를 들면 97년에 IMF 위기가 있고 예, 예. 2008년 금융위기가 있고 네. 지금 2022년 이 시점에서는 네. 또 다른 경제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는 상임위 활동을 하고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지역구에 이제 금융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네. 중구에 특히. 중구에 이제 은행이 참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입안들을 좀 하고 싶어서 정무위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의원님 좀 독특한 게요. 예. 방송인 출신이신데 예, 예. 과방위는 안 가셨네요. 과방이나 문체위 이런 쪽은 안 가셨네요. 저는 이제 언론은 예. 이제 많이 했고 아. 또 제가 방송할 때도 예. 그렇고 이제 그 관심을 많이 가졌고 네네. 특히 이제 우리 김현욱 앵커나 네. 우리 전민기 앵커도 이제 같이 방송을 했지만 네. 저는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저널리즘하고 아카데미즘을 좀 접목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공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정치권에 와서는 좀 네네. 분야를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게 좀 그런 면도 딴 쪽으로 있었고요. 가신 거예요. 법사위는 제가 의도치 않게 갔어요. 법사위는 어떻게 가게 됐냐면 네네네. 그 당시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면서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이 율사 출신보다는 네. 우리 시민적 시각을 통해서 법률을 좀 접근하면 좋겠다. 그리고 법사위에 있는 내용들을 좀 대변인답게 좀 이렇게 알기 쉽게 언론인과 접촉을 해서 좀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번만 계신 게 아니니까 어차피. 네, 그래서 제가 비율사 출신으로는 제가 한 서너 번 됐는데 그때 이제 같이 가게 됐었죠. 그러네요. 예. 정무위원회 소속이시니까 정기국회에서 진짜 준비하실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엄청 많죠. 그 정무위가 영어로 얘기하면 내셔널 팔리시 커미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순수하게 얘기하면 국내 정책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총리실 산에 이제 국무조정실과 관련된 네네. 감사도 해야 되고요. 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제사회인문연구회에 있는 국가산하단체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하게 되고요. 또 공정거래위원회, 특히 이제 기업 간에 있어서의 이 공정거래가 매우 중요하니까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좀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진짜 많으세요. 예, 예. 예. 그 정기국회가 100일 예. 동안 이어지잖아요. 예. 지역구를 돌보는 일을 어떻게 병행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정기국회나 이제 국정감사 있을 때는 이제 회의가 보통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할 때 같은 경우 이제 비는 시간이 있으면 네. 저는 이제 서울 중구 성동구 을이니까 예, 예. 차 타고 가면 한 30분이면 가거든요. 그렇죠, 가깝죠. 그래서 잠깐 들렸다 예, 오기도 하고 예, 예. 서로 만나고. 성동구로 주로 자주 가시죠? 왜냐면 중구는 그 거주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렇진 합쳐진 거 않고요. 아닌가요? 그렇진 않고 중구가? 이제 중구가 저희가 인구가 한 12만 4천 정도 되고 성동 을 중에 금호동하고 옥수동이 한 8만 4천 정도 돼요. 그래서 20만이 좀 넘는 21만 가까이 되는 지역구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구 밀집도라고 할까요? 거기는 이제 금호동과 옥수동이 훨씬 더 밀집이 강하고 중구는 이제 범위가 넓죠. 동수로 얘기하면은 중구는 한 15개 동 되고 금호 옥수는 4개 동. 그래서 제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구가 동수가 19개 동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기억이 납니다. 중구가 한동안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 많이 그게 줄었죠. 쑥 빠져가지고 지금 한 그러니까 12만 공동환상이 심하잖아요. 지금 한 12만 4천 정도 됩니다. 예, 예. 자, 이제 21대 국회도 이제 뭐 2년이 훌쩍 넘어서 네네. 시간이 굉장히 빠른데요. 그간 입법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거나 보람 있었던 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네. 그 군대와 관련해서 군 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제가 봤더니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만 응급 처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군대 내에서 재난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네네. 군 의무 인력이 응급 처치를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뭐야? 그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네요. 긴급한 상황에서 군 의무 인력이 네. 재난이라든가 전쟁 상황에서 응급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건데 예. 법률 규정이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건의료에 제가 관한 그걸 법률을 이제 위반을 일부 해서 개정 법률안은 본회의까지 국방위원회에 통과됐던 수정한 대로 법률입니다. 다시 1월 제출해서 11일 날 본회의에 통과해서 가결이 됐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군 맞춤형 법안이 그렇게 된 통과가 된 것이죠. 셈이네요. 현실적이지 않았던 법안을 예, 찾아내셔서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또 조치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 하나하나 분야마다 필요한 법들이 있죠. 자, 본격적으로 박성준 의원님의 국민 맞춤형 법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법안 오늘도 준비가 됐는데요. 전 팀장, 차트 준비됐죠? 네, 차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박성준 의원님의 국민 눈높이 맞춤법 서비스 그 첫 번째 법안은요. 종부세 기준 좀 높여야 눈높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입니다. 네. 지금 뭐 집값이 좀 내려가는 데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 법안을 내신 게 아닌가 싶은데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종부세에 원래 이제 취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1인 1가구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 종부세를 내는 범주가 워낙 넓어진 거예요. 특히 보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종부세의 취지는 한 1에서 2% 정도에 있는 분들에게 과세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국민에게 골고루 이제 나눠주자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다주택자가 거의 대상이에요. 근데 이제 1인 1가구인 경우에도 이 종부세에 해당하는 분들이 워낙 많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1인 1가구의 과세 기준을 15억 정도로 높여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실거래 가격이 한 2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20억 이하에 있는 분들에게는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면제 대상이 포함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죠. 그것도 이제 현실적인 조치이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네. 전 팀장 여기서 우리가 네. 집값 좀 살펴보고 가죠. 그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이제 네. 지난 7월에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네. 그 2004년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 시세 변동 분석 결과인데 지난 18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보니까 평균 한 9억 4천만 원 올라가지고 4배 가량 비싸졌더라고요. 그 2004년에 이제 강남 3구하고 이 비강남 아파트 값이 84제곱미터. 그러니까 25평대 기준으로 각각 6억 8천만 원이랑 한 3억 정도 됐었는데 지난 5월 기준으로 보니까 강남 3구가 26억 1천만 원. 비강남권은 11억 원. 차이가 무려 15억 1천만 원까지 벌어진 거거든요. 그 보통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그 우리나라 이제 현실적으로 공시 가격을 이제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 상승이 공시 가격까지 올라가고 그 공시 가격의 기준 과세 기준에 따라서 종부세에 해당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또 법안에 또 한 가지 내용을 담으셨는데요. 이 노인주택 소유자에 대한 부분인데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경감 내용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60세 이상 중에 네. 보통 보면 60세 이상이면 직업이 없는 분들이 많이 퇴직하신 계시잖아요. 퇴직한 분들이 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집 하나만 가고 있고 예를 들면 연금 가지고만 생활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집을 팔아서 종부세를 내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그랬을 경우에 60세 이상인 경우에 1인 1가구 주택에 해당하는 분들이 매매라든가 증여라든가 아니면 상속될 때만 유예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예를 해서 그때 종부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좀 보완으로 만든 것이죠. 그러네요. 예, 종부세 필요하네요. 내려고 집을 파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아이러니하죠. 유예하는 기간을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집이라고 하는 이 공간의 의미가 예. 또 남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민에게서의 어떤 집의 개념은 이제 소유의 개념도 있고 문화의 개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 공동체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함축적이거든요. 그냥 잠만 자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상당히 이제 큰 의미를 좀 부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정부, 윤 정부에서도 예. 이 종부세를 손본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1인 1가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종부세 기준을 대폭 이제 완화를 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좀 돌아가도록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취지는 뭐냐면 1인 1가구에 상당히 방점이 맞춰져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좀 더 생각을 더 해봐야 되죠. 왜 그러냐면 집의 소유의 개념이 1인 뭐 한 4가구, 5가구를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공정거래 할 수 있게끔 풀어줘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집의 소유의 개념도 맞고 부동산의 개념도 맞는 것이죠. 예. 네. 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집값은 오르고 있고 이제 올랐고 이미 예. 좀 뭐 조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자, 그리고 사는 분들마다의 상황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맞춤형 법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박성준 의원님의 국민 눈높이 맞춤 법 서비스 두 번째 법안 보겠습니다. 자, 2년만 더 착한 임대인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입니다. 네.
이건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 네. 끝나가고 있는 건가요? 취지가 어떻게 되죠? 올해 12월 31일 날 이제 이 법안 자체가 뭐라고 하냐면 그걸 일몰제라고 해요. 예, 일몰제. 상당히 이제 없어진다는 그런 뜻인 건데 착한 임대인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들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분들이 건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임차인이었잖아요. 임차인이죠. 그러면 예. 내가 수입이 주는데 임차비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에서 임대료를 낮춰준다고 하면은 이분들에게도 혜택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착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제 혜택을 준 제도가 올해 안에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오히려 이 좋은 취지가 있는 제도를 한 2년 정도 더 유예를 해서 2024년까지 좀 더 보완을 해보자 해서 제가 이제 법안 발의를 하게 됐고요. 그것도 또 임대료 인하액에 그 70%까지 세액 공개를 해줬었는데 한 80%까지 상향 조정을 해보자 이렇게 한 것이죠. 아직 그리고 좀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좀 더 법을 2년 정도는 더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임대인도 사실은 본인이 또 내야 할 어떤 그 금융 비용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까지 이제 생각을 하신 건데, 자, 이 법안을 2년간 더 연장하자라고 하신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죠. 그 우리 중구 이제 또 성동구만 해도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 지역 자체 건물이 많고 거기에 임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실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임차료 같은 경우는 낮게 해줬다고 하면 그 임대인에게 상당히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도움이 된 데이터가 실제로 네. 있습니다. 있어요? 경기도가 예. 31개 시군구를 이제 대상으로 조사한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작년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임대료 인하를 근거로 해서 각 지자체에 이제 접수된 재산세 그 감면 신청 건수가 1,369건이거든요. 그 이를 통해서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본 임차인이 무려 12,015명. 임대료 인하 총액이 연간 310억 2,790만 원으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착한 임대인들이 감면받은 재산세가 한 47억 1,636만 원이 되는데 적게는 뭐 1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임대료를 또 인하받기도 했습니다. 야, 최대 1억 원까지 인하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진짜 착한 임대인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자, 이게 근데 전셋값이나 임대료를 올리는 것보다 네. 세제 혜택을 받는 게 더 효과가 있나요? 더 유리한가요, 임대인들에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상징적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네네.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이제 공동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공동체가 뭡니까? 같이 한쪽에 사는 거죠. 기울기만 네.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가 있기 네.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 협력하는 모델이 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부익부 빈익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이런 착한 임대인 제도가 오히려 임차인에게 또 희망을 심어주고 또 임대인 해줬던 이분들에게는 또 공적 기여라고 하는 자부심을 쥐어주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네네. 제도적인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고 봐요. 예. 아니, 저는 이 법을 이렇게 예. 따뜻한 면과 또 예. 희망 그리고 자부심까지 주는 네. 활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들면서 이게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저도 좀 희망을 해보도록 아마 그럴 하겠습니다. 가능성이 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경제에 이제 선순환 구조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춰주고요. 그거에 따라서 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하면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임대료를 낮춰줬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실제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거고요. 그 임차인 입장에서도 그러한 혜택을 받아서 오히려 또 소비자들에게 더 보다 나은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농담이긴 합니다만 저도 착한 임대인이 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네요. 착한 임대인이 되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자, 제가 뭐 농담 삼아서 이렇게 즐겁게 분위기를 끌어봤습니다. 그만큼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든다는 얘기죠. 네. 예. 자, 올해 안에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 보죠. 네, 의원님께서 국민 눈높이에 꼭 맞춘 세 번째 입법 서비스는요. 이제 4일만 출근하는 시대 원격 근무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야, 원격 근무. 재택 근무가 이제 대세가
됐다는 얘기도 언뜻 듣는데 예, 예. 4일만 출근한다? 야, 이거 직장인들이 엄청 궁금해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제 예.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발생한 이후에 네. 이제 재택근무가 많이 활성화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재택근무를 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기업의 그 효율성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직원들이 이제 어떤 일을 업적을 만들고 산출을 내야 되고 네. 그것이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산성이죠, 생산성이라고 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대부분 기업은 이제 효율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재택근무를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생산성이 떨어졌다고 하면은 재택근무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겠죠. 근데 이번에 한 2년 정도 재택근무를 해봤더니 오히려 생산성도 좋아지고 효율성도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긍정 효과가 긍정 많이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 5일제에서 주 4일제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 네. 그렇다 보면 시범적으로 주 4일제를 해보고 하루는 재택근무를 활용을 해봐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보자. 입법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주에 이제 8시간. 이걸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자택이나 특정한 근무 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근무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정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선순환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네, 네. 우리나라의 경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네, 네. 직장인들도 그렇고 기업도 있었고 그것이 윈윈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 네, 네. 그걸 한번 제도적으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법안을 만들어 보자. 입법화를 제가 이제 한 것이죠. 한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단 테스트를 좀 해보자. 근데 이제 그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자, 일단 재택근무자가 엄청 늘었죠, 전 팀장. 고용노동부하고 통계청이 이거 데이터를 내놨어요. 네. 그러니까 2021년 기준으로 재택근무자가 114만 명인데 2019년에 9만 5천 명이었으니까 무려 12배 늘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이긴 합니다만. 그 2020년에는 50만 3천 명이니까 그 2021년에 이제 2배 가까이 또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재택근무 도입 원하는 근로자 수는 55만 명이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약 90만 명까지 늘어났고요. 2021년에는 118만 명이 재택근무를 하고 싶다, 원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대기업에서도 거리두기를 해제한 이후에도 사실 재택근무를 계속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이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근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사업장에서만 근무를 하는 것이 정말 효율성을 유지하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공부하러 가면 도서관에 가갖고 칸막이는 도서관에서 막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디서 공부합니까? 카페. 카페 가서 공부하고 자유롭게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도 이제 개념이 바뀌는데 왜 바뀌냐면 과학기술이 발전됐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정보라고 하는 것이 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휴대전화도 있고 실질적으로 자료를 하고 있는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야 되는 건데 그 열린 공간이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재택근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근본적 이유가 된 거란 말이죠. 그거는 탄력적으로 기업에서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드네요. 예. 국회도 메타버스장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거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일괄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순간에 예를 들면 그 상임위에서 이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밤에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그러니까요. 같은 경우 줌 회의라는 거 있잖아요. 줌 그렇죠, 회의. 그렇죠, 그렇죠. 우리 줌 회의라고 하는 영상회의. 것은 영상 회의는 이제 거기서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대면 회의와 비대면 회의가 아주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이런 하나의 공간만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실제로 재판도 원격 재판이 있어요? 도입돼서 네, 오. 제가 원격 재판에 출석하고 네, 아주 편리하게 지방에 내려가지 않아도 네,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어서 저도 거기서 좀- 판사님 얼굴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실처럼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화면에? 그 줌을 해본 적이 없으니 분이 이렇게 모르집니다. 줌 영상회의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그래요? 돼요. 재판 상황이라는 예. 게. 나 되게 예, 궁금했어요. 예, 그래서 재판 어떻게 영상 할까? 재판이라는 게 도입된 만큼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법으로 되는 것이 현실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원격 근무 법으로 규정되는 게 최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주 1회로 규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제 일주를 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이제 우리가 노동시간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어느 정도 준수해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하루를 규정을 한 것이죠. 주 1회 정도를 규정을 한 것이죠. 주일에. 아니, 우리 예를 들어서 무턱대고 제가- 뭐주 3회 뭐 이렇게 버리면은 예를 들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법을 지금 주 5일째 우리 하고 있는데 재택근무를 갑자기 주 3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부터 이제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연성을 갖고 출발해야 예, 되는 것이죠. 일단 스타트를 해봐야 그럼요. 어떤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자, 전 팀장. 네. 이게 이제 원격 근무가 세계적인 트렌드죠? 아니 유럽의 몇몇 국가는 아주 예전부터 시행을 아, 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미 원격 근무 촉진 정책이나 이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좀 추구하는 시도를 했는데 특히 유럽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15세에서 64세 임금 근로자의 5.4%가 정기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원격 근무에 관한 2020년 12월 28일 왕령을 시행해서 3개월 동안 주당 근무일의 30% 이상을 원격 근무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지불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미 2006년에 이 원격 근무 촉진 정책을 실시했고 네덜란드도 2012년부터 노동관련법에 이 원격 근무하고 재택 근무에 관한 범위를 명시해서 독립된 근무가 가능하도록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네.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해외 선진국은 이 원격 근무의 역사가 꽤 기네요, 그죠? 네. 예. 미국은 당연히 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2010년에 오바마 정부 같은 경우는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텔레워크를 이제 활성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텔레워크 촉진법까지 제정을 해서 실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재택근무까지 이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오바마 정부 이후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등장했는데 트럼프는 오히려 이런 재택근무 같은 일들이 근로성의 혁신성을 저해한다고 해서 이걸 또 이제 퇴부를 했다, 축소를 했어요. 그랬는데 아주 묘하게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재택근무와 사업장에서 하는 근무를 이제 홍합 병행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온 것이죠,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IT 기술이 가장 발전된 나라가 우리나라다. 우리나라죠. 그 미국이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신기술, IT 기술을 통해서 이런 근무 환경의 공간의 확대를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선도적인 그런 기반이 있다고 하면 기술과 법이 보완해서 이제 쌍두마차로 가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야 되고 그것이 한국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이끌어갈 수 있는 리딩 국가가 된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네. 그런 능력이 된다. 그럼요.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한번 가끔 하는데 네네. 국가의 이제 행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국가와 정부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시민이 적용할 수 있는 이게 교육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교육을 하고 학습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국민의 민도가 높아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엄청나게 높은 편이죠. 인터넷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네. 네네네. 카톡 다 하고 네. 그다음에 정부 업무 지시에 대해서 이걸 적용해서 예. 다 다운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 네, 네. 우리나라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아이고 사실은 어르신들도 요즘에는 이제 영상회의에 익숙해지시더라고요. 네. 내가 이제 창피해 죽겠어. 그러니까요. 제가 원격 재판 말씀드렸는데도 이해를 못하시고 아니, 상상이 안 되고 회의를 해봤는데 재판 풍경은 제가 좀 어색해가지고. 재판도 똑같이 원격 네. 회의처럼 재판장 그러니까. 있고 원고 피고 예, 있고. 예.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술이 발전되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이 하나만 누르면 그건 알아서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러니까. 다 되는 겁니다. 예. 저는 그 뭐 말 다 했죠 뭐. 저 그 줌으로 그 주제 발표, 네, 네. 주제 발표를 해야 네. 되는데 제가 컴퓨터가 낡아가지고 안 돼서 최근에 컴퓨터를 샀습니다. 노트북을. 줌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예. 그 정도로 제가 문외한입니다. 예. 아무튼 오늘 저 간만에 방송을 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선배님이시잖아요. 네. 예. 어떠셨습니까? 아니 뭐 방송을 많이 하시는데 나가시는 방송은 이제 약간 이제 정치나 정치 시사 프로그램이죠. 쪽인데 오늘은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네. 어떠셨어요? 일단은 그 후배님들하고 하고 네, 우리 네. 또 변호사님이 친근하게 해주셔서 제가 법을 너무 쉽게 설명하지 않았나. 예. 아니 오늘 보니까 스크립트를 하나도 안 보고 정말 잘잘잘잘해요. 뭐 저도 하셔가지고. 의원님 방송 하시는 거 보면서 예. 와, 저 정도는 해야 예. 방송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와, 저도 하나 준비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 제가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할 때 정치를 한다고 하면 저는 정치를 좀 하고 싶어 했고 예. 정치를 입문한다고 하면은 네. 대선 캠프에서 중심 역할을 해보고 싶었고 선거에 이제 역할을 좀 해보고 싶었다 했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그렇고 지방선거에서도 제가 상당히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후보들의 이제 스피치에 대해서 상당히 예. 관심이 있었는데 예. 제가 이번에 그래서 예. 역대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예.
선거와 네. 후보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이제 스피치와 관련해서 네. 책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계속 네. 옆에 책이 있었군요. 예. 스피치의 정치입니다. 어쩐지. 아, 이거 한번 스피치의 비춰주세요. 정치.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홍보하시려고 마음 먹고 지금 가지고 나오셨는데 큰일 우리나라 날 뻔했네. 이제 예. 민주주의 이제 네. 직접 선거도 이제 87년부터 있었는데 13대 대통령 선거부터거든요. 예. 13대부터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까지 네네네. 각 대통령 후보들의 스피치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누가 왜 승리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게 스피치가 예. 대통령이 되는데 예, 굉장히 그 지대한 그렇죠. 영향을 미쳤다. 이제 상당히 결론이 영향- 이건가요?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2027년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예측하는 예상하는 겁니까? 예측까지 하는 프로그램. 아니, 그러면 제가 해야지. 진짜 궁금하네요.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분들 중에 네. 가장 인상적인 스피치를 제일 잘했던 분은 누구라고 꼽으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상당히 인상 깊게 봤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이제 봐왔던 모습인데 제가 한편으로 이제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71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처음 나오는데 그분은 그 당시에는 선동형 스피치를 합니다. 근데 87년도 선동형이었다가 97년도에는 좀 더 이제 진화를 해서 설득형으로 가거든요. 그러다가 97년 대통령이 될 때는 네. 설득 내지 호소 이렇게 이제 그 변화하는 모습을 가지고 당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분도 스피치 스타일을 변화를 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게 변화가 된 것이죠. 그렇구나. 아니 저희가 김대중 대통령은 성대모사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박 의원님, 우리 세 명의 스피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훌륭합니다. 저희는 스피치가 제가 아니라 이제 그 앵커 할 때 제가 후배들 교육할 때 그 얘기 했거든요. 뉴스를 전달할 때 이게 유형이 다 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톤을 낮춰야 되고 설득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감정적 호소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좀 선동형으로 스피치를 해야만 앵커 멘트를 처리할 수 있고 인터뷰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들어와서 정치권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의원님들께서 책을 많이 내시지만 네. 사실은 좀 특수한 그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나. 예, 나름의 정치학 교과서 같은 걸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한국 대통령 선거를 분석하는 책을 한번 써보고 싶었고 네. 그 후배들이 또 스피치 할 때 이건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쓴 그러니까 것이 정치를 특히 꿈꾸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유용하게. 많이 될 겁니다. 여기 예. 계신 분들에게,도 예. 되게 재밌게 썼습니다. 제가 네. 자랑이 아니지만. 신변 읽어야겠네요. 네. 아니 저는 제가 많은 분들과 방송을 해봤지만 예, 예. 의원님처럼 이렇게 정말 물 흐르듯이 달변이세요. 그야말로 물 흐르듯이 말씀하시는 분을 처음 뵙고 그 그렇습니다. 책을 보여주시니까 아 그 책을 신뢰성이 예, 갑자기. 신뢰성이 확 예. 높아지면서 꼭 저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자, 뭐 책도 내시고 이제 앞으로 뭐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외에 어떤 입법 계획과 또 앞으로의 목표 뭐가 있으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이제 위기의 시대로 가거든요. 예. 이제 전 세계 위기, 국내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이제 정치권이고 또 대응한 이후에 잘 안 됐을 경우는 사후적 조치라는 게 이제 정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큰 방향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금융에 관련된 부분, 제가 정무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새로운 금융의 기법들이 등장해요. 지금 보면.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피해도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 지금 코로나 시국 팬데믹에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관련된 법안을 제가 계속 지금 앞서 설명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안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 청년 기본법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좀 입안을 해서 좀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야, 이거 뭐 책 쓰랴, 입법 하시랴, 뭐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시네요. 예. 그러니까 뭐 요즘에 사실 정치권 보면 너무 말도 거칠고 예. 서로 조롱하고 품위와 품격이 좀 떨어져 예. 보이는데 오늘 오랜만에 의원님 통해서 어떤 정치인의 품격을 좀 본 것 같아요. 아, 이런 얘기 처음 듣네요. 네. 저도 모처럼 예. 방송을 하는데 이 자리가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세련된 세련된 느낌이 들어서 한층 더 격조가 높아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딴 분들 다 보시는데 아니 어떡하려고. 저는 보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번에 바다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선 작은 강부터 만들어야 한다. 작은 강을 쉼없이 놓고 놓아서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해줄 바다를 만드는 일. 예, 저희도 그 바다를 만드는 일 앞으로 응원하고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해버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우리가 인생을 사다 보면 각종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죠. 그 중에도 화재 사고가 제일 무서워요, 저는 진짜. 네, 맞아요. 집에 불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네. 뭐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맞아, 맞아. 요즘에는 꺼진 가스불도 다시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향초, 그다음에 인센스 스틱도 많이 사용하니까 외출하실 때 이거 꼭 껐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예 뭐 여행 갈 때는 그냥 아예 콘센트 자체를 전부 다 빼놓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화재 피하는 법은 뭐 이제 예방이 최선이라는 얘기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사연 역시 원인 모를 화재 사고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출발! 자,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따르릉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프로젝트의 컨셉은 환경을 생각한 친환경이 포인트인데요. 따르릉. 아이,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박태랑 씨 전화 받아봐요. 예, 죄송합니다. 그럼 잠시만. 네, 여보세요? 네? 뭐라고요? 우리 집에 불이 났다고요?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태랑 씨는 자신이 살고 있던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전태랑 씨 뭐해? 빨리 뛰어! 이게 뭐야? 집이 다 탈 뻔했잖아.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총각 집에 없었네. 아우, 정말 다행이야. 아우, 집이 호랑 다 탈 뻔했어. 아니 언제부터 불이 난 거예요? 저는 불이란 불은 다 끄고 집에 불 날 만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아우, 나도 몰라. 글쎄, 아까 아침에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길래 내가 119에 신고했어. 사람 있을까 봐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아우, 이만한 게 정말 다행이야. 근데 이거 복구하려면은, 아우, 돈 좀 들겠어. 총각, 화재 보험은 들었어? 에? 화재 보험이요? 그런 거 안 들었는데. 게다가 여기 우리 집도 아니고 월세로 들어온 건데 어떡하죠? 다행히 태랑 씨 집에 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컸고 태랑 씨는 화재 보험에도 들지 않아 걱정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태랑 씨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따르릉.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태화재인데요. 박태랑 씨죠? 얼마 전에 주택 화재가 일어난 이궁금 씨 소유의 세입자시죠? 이궁금 씨가 저희 법태화재의 화재보험을 들으셨는데 과학수사대의 화재 감식 결과 원인 불명으로 판단이 났어요. 화재가 원인 불명으로 판단이 난 이상 세입자분께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예? 원인 불명이라면서 구상권 청구? 제가 불 낸 것도 아닌데 왜 제가 그 피해를 보상합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우 세입자께서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내가 배상을 합니까? 이럴 때 도움받으라고 집주인이 그 보험 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험회사가 감히 저한테 배상을 요구해요? 아우, 세입자님, 그게 원칙이라서요. 감히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불난 것도 억울한데 뭐가 어째요? 나 못해. 난 죽어도 안 해. 네, 오늘 사연 화재 사고에 대한 얘기인데 네. 저 들으면서도 이게 뭐지? 이게 고개가 계속 갸우뚱거려졌거든요. 네. 인명사고 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긴 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이제 놀랐을 상황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화재 사고는 그 네, 인명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집안 살림이라든지 이게 집이 다 타버리면 피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화재 복구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이 그로 인한 피해 배상을 누가 하느냐가 문제인데 이 태랑 씨의 경우는 화재 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네, 네. 집주인이 들어놓은 보험사에서 네. 태랑 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니까 네. 태랑 씨는 정말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저도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태랑 씨는 안 들었으니까 뭐 어쩔 수 없고 집주인은 들었는데 그러면 저는 그래서 다행이다. 집주인하러 들어서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오히려 태랑 씨가 배상해야 되는 경우가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 태랑 씨는 배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주의해야 될 말이 있는데 네. 태랑 씨의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난 것이 아니다라고 증명이 됐다면 네. 태랑 씨는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원인이 불명이라는 거예요. 원인이 불명이라는 말과 태랑 씨의 부주의로 난 화재가 아니다라는 말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태랑 씨가 내가 불을 내지 않았고 또 내가 책임질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증명을 하면은 아예 책임에서 배제가 되는데 이렇게 증명 자체가 안 된 상황에서는 세입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덤탱이를 쓸 수 2017년 있네.
2017년에 대법원에서는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에 네.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 화재가 난 것이 예.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화재가 났다 이렇게 네. 증명하지 못하면은 네. 손해배상 책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말이 어렵지만 임차인이 증명을 못한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증명을 못한 그러네. 경우예요. 그래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증명을 해내지 못했다면 배상할 수 있다. 태랑 씨 잘못으로 불이 난 게 아닌데도 이게 세입자인 태랑 씨가 손해를 배상을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태란 씨의 잘못이 아니라는 증명이 되지 않은 경우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판단할 때 네. 이 화재가 발생된 지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조금 되실 수 있는데요. 이 화재 발생 지점이 임대인의 관리 공간이면은 임대인에게, 세입자가 관리하는 공간이면은 손해배상 책임이 아무래도 세입자에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집에 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 의무 이행 불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운데. 되게 어렵게 꼬아놨네. 그렇죠.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법원에서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이 말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신변도님 답답하니까 막 소리 지르네. 맞아요. 네네네. 누가 관리했다는 걸 또 증명한다는 게 참 네. 쉽지 않은 네.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공간을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진다. 네. 뭐 그 정도. 근데 이제 이런 경우 만약에 집안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집안 내부는 임차인이 관할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태랑 씨가 배상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네. 그렇지만 또 그렇게만 단정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 세입자가 네. 주방 후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탓에 불이 났다라고 해서 2천만 원 세입자에게 화재보험회사가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네. 법원에서는 네. 이렇게 판단했어요. 세입자의 책임이 없다. 왜? 왜냐? 이 발화 원인이 된 이 후드 후드. 자체가 네. 그 임차 목적물 원래 부착되어 있던 거고 세입자로서는 이 후드에 이상이 있다라는 것이 뭐 특별히 감지되지 않는 한 이게 그 갑자기 후드를 열어서 내부까지 뜯어보고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차라리 임대인이 임대하기 전에 이 후드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봤어야 된다? 살펴봤어야지 하는 거 아닌가. 문제가 있으면 수선해주고 교체를 해줬어야 된다라고 해서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봤어요. 네. 후드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살던 사람이 실컷 써갖고 더럽게 놓은 다음에 나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그 태양 씨 개인 물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전기장판이라든지 다리미 이런 걸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건 이제 태양 씨 책임이 100%.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가 그럴 가져온 가능성이 물건이니까. 높은데 또 한 가지가 전기 배선에 의한 것이냐. 아이고, 복잡해라.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이고, 거기가 머리야. 낡았어, 비가 됐어, 이래서 발생했는지. 네. 네. 근데 오늘 이 사연은요, 일단 원인 불명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죠? 법태 네. 화재 보험에서. 그런 경우 태랑 씨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태랑 씨가 나는 그동안 원룸 관리를 잘 해왔고 이 화재가 시작된 발화 부분 자체가 임대인이 집에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내면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있어 보입니다. 그러네. 네. 그나마 좀 희망적이고 네. 이거를 좀 태랑 씨가 본인 잘못 없다는 걸 꼭 좀 증명해서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야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일단 네. 태랑 씨 집 거주하는 데만 탔는데 네. 만약에 불이 번졌어. 옆집으로? 이웃집까지. 어. 네, 그럼 그때는 누가 책임? 맞아. 이런 경우 있어. 예, 누구 책임이에요?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 보전 관리 의무를 위반해서 화재가 났다. 이런 경우에는 의무 위반이 있고 그 의무 위반한 것과 그리고 또 손해, 그 발생 화재가 발생한 것과 상당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면은 이게 통상의 손해가 돼서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집도 자기가 배상해야 되고 옆집도 배상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더 편하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 판례에서는 네. 이게 굉장히 쉽게 인정이 됐어요. 그 얘가 임차한 부분이 아닌 범위 내에도 인정이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임차인의 의무 위반과 요 화재 간에 상당 상관성. 인과관계를 하나 추가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임차인이 전체 손해를 배상하게 하진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어쨌거나 여기서는 지금 임차인, 임대인 간의 재산상 피해를 두고 이제 다투는 일이잖아요. 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 같거든요, 사실. 네. 사건 사고, 특히 이제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일이 생길 것 같은데 태랑 씨처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방법 좀 알려주세요. 법률적으로 좀 네. 명확하게 해두면은 가장 어. 베스트입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계약서에? 계약서를 쓸 때 네. 관리 지배 영역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좀 명시해 두면 좋은데 이런 것이 좀 일상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세입자든 그리고 임대인이든 화재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 저는 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화재 보험은 꼭 들어놓읍시다. 네, 태랑 씨는 그건 안 들었잖아요. 그죠? 깜빡한 것 같은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재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일궈놓은 재산을 한순간에 앗아가고 크게는 인명피해까지 생길 수 있는 끔찍한 사고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면서 하늘이 예전보다 더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갑자기 하늘 얘기를 하나 싶을 텐데 바로 9월 7일이 제 생일 10일 전인데요.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하는군요. 몰라서 되는 사실까지 알려줍니까? 그러니까 예. 예, 대기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환경 오염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지정된 날이라고 하네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저도 사실은 처음 네, 들어봤는데 네. 9월 하면은 청명한 가을 하면 떨어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취지가 좋은 것 같고 저도 환경을 위해서 작은 실천 하나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오죽하면은 푸른 하늘에 날까지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푸른 하늘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가? 아니 언제부터 야. 별 보러 멀리 여행 갔냐고. 아. 요새 별 보는 프로그램 돈 내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여행사에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 더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열심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예전처럼 그냥 딱 밤에 하늘만 딱 보면 하면은. 예. 별이 그냥 초롱초롱. 예, 네.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자꾸 법 하는데 환경을 생각하면 이 법이란 게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푸른 하늘의 날이라는 것이 굳이 없어도 될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저희는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 곁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약속을 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알면 당신도 버텨라!